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중국 경제가 심상치가 않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또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재 생산도 안 좋고 또 소비재도 위축되고 있고 수입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수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밀어내기 수출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 환율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치, 중국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인상되는 그러한 조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중국은 환율을 정부가 정하잖아요.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고정환율제거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계속 환율 인상을 일부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꾀를 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사정, 이게 이제 중상주의인데, 머켄탈리즘, 이 21세기 중상주의, 중국식 중상주의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발표를 보면요. 중국 당국의 발표를 보면 마치 굉장히 무슨 안정적인 변동환율제와 같은 시장 논리에 충실한 그러한 환율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써요. 보면은 1달러당 7위안이 넘어서자 중국 인민은행이 이러한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위안화 가치 급격 등락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개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적절히 유도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가치 등락을 노린 투기 행태를 교정할 것입니다. 중국의 거시경제적 펀더멘탈, 경상수지, 외환보유고는 안정적입니다.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의 기대심리 또한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는 모두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의 순조로운 작동을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위안화 환율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들으면서 강도살인범이 나는 그냥 칼을 들고 있는데 제가 와서 그냥 몸으로 문지르면서 그냥 몸속으로 칼을 집어넣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환율 인상을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 지금. 밀려서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장에 의해서 환율 인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마치 시장에 의해서 환율 인상 압력이 존재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설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큰 착시를 일으킵니다. 중국 경제의 본질을 놓칩니다. 중국 경제의 본질은 뭐냐? 무지막지한 당에 의한 당의 중상주의 경제입니다. For the party, of the party, by the party입니다. 예. 이 중국 당국의 화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기들은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데 외환 투기 세력이 흔들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화법에 이제 금방 읽어드린 게 중국 인민은행 어투가.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위안화 환율은 항상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정해왔습니다. 정부가 조작해왔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등락 역시 정부의 선택이며 정부의 작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치 우리처럼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정해지는 변동환율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 압력에 의해서 지금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 시장엔 그런 압력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무역 흑자가 어마무시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어마무시한데 어떻게 시장에서 위안화 상승 압력이 존재합니까? 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 인하 압력, 즉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이 존재하지 위안화 환율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뭐냐면 정책 목표가 이 쌍흑자예요.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쌍흑자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얘들은 전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뭐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쌍흑자 늘려야 돼. 오케이, 쌍흑자 늘리려면 환율을 올리면 돼. 이런 식의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인민은행이 발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환율 인상하면서 환율 조작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민간은 얼씬거리면서 삑사리 내지 마.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뒤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해괴망측한 당을 위한 당에 의한 당의 21세기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되는데 이 언론이 이게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언론도 상당수가 이런 식의 화법을 따라가요. 이게 뭐냐면 언론 보도의 어투도 중국 당국의 발표 어투, 즉 우리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노센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결백한 그런 순진한 선의의 주체인데 시장 논리에 의해서 또 투기 세력의 어떤 장난에 의해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아니 지들이 환율을 올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시장에 그런 압력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역흑자와 경상수지흑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에는 위안화 환율이 올라야 될 어떠한 압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 중국이 이제 죽을 자리에 있다는 거죠. 시장에 그런 압력이 없는데도 왜 환율을 올리냐 이거지. 시장에 위안화 환율을 올려야 될 아무런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환율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얘들의 체질의 문제, 얘들의 발상법의 문제, 얘들의 이해관계, 내부 이해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 보세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우리나라 언론도 이런 식으로 결국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노란 글씨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그 기사의 고스란히고요. 파랗게 제가 칠해놓은 거는 실제 현실이에요. 자, 4월 숫자들이 생산재 생산, 소비재 판매, 주택 경기 등 전반에 걸쳐 경제적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안화 약세가 왔다. 마치 뭐 사돈 낱말에 위안화 약세가 그냥 현실로서 밖으로부터 왔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아니요. 중국 정부는 4월 경제 지표들이 시원치 않자 위안화 환율을 올려서 이걸 돌파하려는 죽을 꾀를 내고 있다. 그게 현실이에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산당 찌끼레기들이 당이 장악한 국가, 당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당 국가 자본주의에서 이게 어떤 식의 로직으로 돌아가냐를 좀 새롭게 봐야 돼요. 완전히 우리랑 게임이 달라요. 자, 이것도 노란 글씨는 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입니다. 시장의 침울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당국은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과 시그널들에 비추어 경제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발언하여 시장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해왔다. 이건 비교적 그래도 객관적인 건데 사실은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시중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집니다. 이 같은 소리를 반복할 뿐이다. 이 소리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노란 글씨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입니다. 위안화의 유연성은 중국 정부의 자본 통제력과 함께 정책 당국자들이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 혹은 미국은행 부도 사태 등 해외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거 뭐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중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다 감춰지죠. 마치 삽을 수동식 토양 운반기를 지금 손에 파지하여 그것을 상체 안쪽으로 당겼다가 하방 45도 각도로 지면을 향하여 삽입하여 뭐 이렇게 하면은 삽질했다는 거가 뭔 이해를 하는데 한 시간 걸리잖아요. 삽질했다. 수동식 토양 운반기 삽. 파지하여 잡고 그런 식의 애들. 지금 이거
표현이 그런 거라고요. 파란 거가 이게 말이 그거거든요. 중국은 위안화 환율 조작과 자본 통제를 통하여 경제를 제어해 왔다. 그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당에 의한 당의 국가자본주의, 중상주의, 이게 뭔지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가 실체 그대로 보입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 이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그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서 4가지 정도의 팩트를 딱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중국 정부의 이 발표나 그 언론 보도의 어투는 마치 중국 정부가 변동 환율처럼 시장 논리에 충실하게 어떤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이걸 이제 일별로 보면 우리랑 좀 다르죠. 보면 이렇게 이런 디지털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부의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환율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정환율제예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환율은 바깥에 대고 얘기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정한 숫자예요. 엿장수 마음인지 뭔지 몰라도. 그런데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쌍흑자가 무지막지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위안화 환율 인하 압력이 존재하지 위안화 환율 인상 압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환율을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고요. 7.06까지 올라갔고 이게 7.3, 7.4 이렇게까지 갈 거다라고 올해 안에 그렇게 예측들이 됩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중국과 같은 중국보다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런 무역흑자와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하면 한국은 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요. 예, 그리고 호경기가 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요. 그리고 내수가 올라가요. 해외여행 많아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수출과 내수가 물고 돌아가면서 순환이 되면서 서로 고도화돼 가요. 그래서 얘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무역 규모는 축소되는데 무역 흑자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상수지 흑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율을 더 올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중국이 무역 전쟁 하려나? 얘들 왜 이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 시장 논리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쌍흑자 규모,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준까지 환율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게임이 쌍흑자 늘리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대한 대응을 쌍흑자를 늘리기 위해서 환율을 올린 거예요. 죽을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는 거는 딱 하나지. 파블로프 개야. 어려워져? 환율 올려. 쌍흑자 늘려. 어려워져? 환율 올려. 쌍흑자 늘려. 환율이 올라가고 쌍흑자가 늘어가고 그러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딱 그 단선적인 반응밖에 안 나는 거예요. 바깥이 어려워? 무조건 그러면 쌍흑자 늘려. 쌍흑자 늘려야 돼? 그러니까 환율 올려.
바깥이 어려워? 내부가 어려워? 그러면 또 올려.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밖에. 지금 IQ가 한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무슨 놈의 경제정책 저렇게 쓰나? 쟤들 머리에 뽕 맞았나? 자, 쌍흑자는 클수록 좋다. 세상에 클수록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그런 세상 이치는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겁니다.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 쌍흑자를 무조건적으로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중상주의예요. 머캔틸리즘이에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16세기 중엽부터 중상주의를 채택을 해서 대개 한 130년 정도 유지하다가 17세기 말에 명예혁명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이거를 탈피했어요. 이게 민주화되면은요, 나눠먹기를 해야 되니까 이 중상주의로 가게 되면 왕이나 왕주위의 세력, 중국 같으면 당주위의 세력만 돈을 모아요. 무지막지하게. 바깥에는 그러니까 내수, 일반 서민, 여긴 순환이 안 돼. 중상주의로 가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민주화가 일어나면은, 그리고 국제적인 협조가 일어나면 중상주의를 포기하게 돼요. 영국 그래서 포기했고요. 프랑스는 혁명 때문에 포기했고요. 1789년. 독일은 뭐 여긴 막 가는 데니까 20세기 초까지 중상주의를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나치로 넘어갔고요. 일본은 이제 일종의 중상주의예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1985년 한 엔화 가치가 막 올라갔죠. 그러니까 환율이 막 떨어졌죠. 그때 조치를 잘못해가지고 버블이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 아니, 막 그냥 이상한 투자 막 하고 이상한 그 부동산 막 투기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갑작스럽게 그 환율이 떨어질 때 갑작스럽게 엔화 가치가 올라갈 때 그거를 순환할 수 있는 경제적 방식으로 못 잡아내고 엉터리로 했다가 버블 내버렸죠. 그리고 나서 PC와 정보통신, 이 컴퓨터 이런 쪽의 혁명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해가지고 1세대 반도체, 즉 메인프레임 반도체, 그게 이제 메인프레임하고 무기 반도체거든요. 1세대 반도체에서 PC 반도체로 못 넘어가고, 그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뭐 10년, 잃어버린 20년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쌍흑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뭐냐면 국내 사회경제 구조가 좀 기형화됩니다. 이게 수출과 내수가 이원화되고요. 임금 소비 내수가 억제돼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또한 이게 뭐 규모가 좀 작은 나라가 쌍흑자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일본 거기다 이제 중국 정도 수준까지 가서 쌍흑자를 저런 규모로 하게 되면 이제 세계 균형, 군사지정학적 균형에 있어서 큰 균열이 오게 되죠. 그래서 쌍흑자는 클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런 건 없다고요. 이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이제 무시무시한 이게 이제 중상주의인데 이게 당이 이제 당을 위한 경제를 하니까 이게 좀 국가자본주의도 아니에요. 당자본주의예요. 당중상주의예요. 파티 머캔틸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왕조의 중상주의는 왕실의 금과 은을 모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올바른 정책이었으면,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되는 정책이었으면 지금 세계 최대 선진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은 중상주의를 드롭한 후에 곧바로 한 40-50년 후에 저걸로 진입했고 산업혁명으로. 그러니까 중상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저게 독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얘들은 사회 이 시스템 전체를 중상주의에 맞춰버렸어요. 사회 시스템 전체를. 그래서 얘들은 내륙과 해안, 도시와 농촌을
완전히 격차를 크게 해서 내부식 민지를 하죠. 호구, 우리가 호적조사, 호적을 이제 중국말로 후지라고 하고요. 우리 호구 조사한다 그럴 때 호구를 중국말로 후코우라 그럽니다. 농민공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셴젠에서 일하는 농민공이다. 샹하이에서 일하는 농민공이다. 호적은 자기 고향으로 돼 있어요. 안위성이면 안위성, 뭐 귀조면 귀주송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거주자야, 일종의. 그래서 농민공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공립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자기 주민이 아니니까. 또한 그 지역에서 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혜택 중에 상당 부분에서 소외돼 버려요. 그리고 뭐 어떤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데 관계가 된다. 그러면 너 불법 거주자네. 너 고향에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농민공의 후지, 후코우 제도, 불법 거주민화하는 방식을 통하고 또한 노동조합을 불법화하여 임금을 억제하고 있다고요. 왜냐? 쌍흑자 내려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환경오염하죠. 이게 환경오염을 이제 외부 경제라 그러죠. 익스터널 이코노미.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생산 원가에 반영돼야 될 환경오염 처리 비용 혹은 환경오염 저감 비용이 생산 원가에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없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비용처럼 돼가지고 자연 환경으로 덮어 씌워버린 거 아니에요. 외부에 덮어 씌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저걸 외부 경제라고 부릅니다. 경제, externalities라 그러죠. externalities. 저러면 이제 생산 원가는 저하하는데 전국의 지하수 전부 작살나는 거고 전국의 농토 다 썩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광해, 광산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토류 같은 게 이제 광해가 심한데 우리는 광해공단이라고 있죠. 돈 무지하게 운영합니다. 거기 뭐냐면 옛날에 개발했던 광산이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후 처리해주는 그 기구예요. 광해공단. 광산 공해를 광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말하자면 전부 이거 뭐를 겨냥한 거냐면 결국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을 노예로 부려먹어도 절반 이상을 농민공을 전부 불법 이민자로 치고 그러니까 불법 외노자예요. 일종의. 불법 외노자 취급하는 거예요. 불법 외노자로 자국민을 자연을 다 망쳐도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많이 내서 당과 고개 그 권력층과 기타 등등의 돈이 왕창 모이면 돼. 그리고 뭐 화려하게 투자해서 경제 성장하는 거 그런 거 양적인 투자 일으키면 되는 거야. 그건 지방 정부가 앞장서서 하지. 그게 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추정컨대 이제 그 간접적인 채무까지 하면 우회 채무, 그 지방 정부가 이렇게 종이회사, 페이퍼 컴퍼니 내세워서 빚 빌려가지고 쓴 것까지 하면 23조 달러까지 보거든요. 23조 달러. 23조 달러면은 일본 GDP의 5배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23조 달러로 보고 있어요. 지금 가장 지금 큰 문제인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왜 이렇게 부채를 했냐. GDP 성장이라는 게 보면은 정부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정부 투자, 기업 투자, 정부 지출, 기업 투자, 가계 소비, 그 다음에 무역 흑자. 그 네 가지가 GDP의 구성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에서 막 그런 무지막지한 투자를 막 진행을 해버리면 그게 GDP 성장으로 나타나고 겉으로는 화려하죠. 속은 골아 있고. 그 상태죠, 지금.